지금 미국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주 에이펙 취재 때문에 한국을 찾았던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 노라 하인즈. 그녀의 18살 딸 엘리. 10년 동안 불치라던 만성신경통 환자가 단 2주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6알의 마약성 진통제, 12개의 진단서, 수술 시도 7번. 미국에선 연 8만 달러로도 치료가 힘들던 통증이 한국에선 약 250만 원과 다학제 치료로 완치되었습니다. FDA는 긴급팀을 한국에 보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이 10년의 절망을 14일의 반전으로 바꿨을까요? 한 모녀의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의료의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생명을 구한 한국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의료진 파이팅! 댓글을 남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헌신을 믿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최고!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워싱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노라 하인즈 41세의 싱글맘이자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 기자입니다. 침대에서 뛰쳐나가 딸 엘리의 방문을 열었죠. 18세 딸아이가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신경통성 만성통증 증후군 10년째 엘리를 괴롭히는 병의 이름이었어요. 엄마, 나 너무 아파. 엘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8살이던 그 아이가 처음 통증을 호소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다리가 이상해. 그때만 해도 성장통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를 전전했어요. 검사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결국 진단이 나왔을 때 의사는 차갑게 말했죠. 완치는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하며 사셔야 해요. 저는 서랍장으로 달려가 오렌지색 약병을 꺼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하루 6알. 이 작은 알약들이 딸의 하루를 좌우했어요. 처음엔 2알이었습니다. 그러다 4알, 이제는 6알. 약이 늘어날 때마다 엘리의 눈빛은 더 흐려졌죠. 약을 먹인 뒤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의 숨소리가 겨우 안정되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 앞에 붙은 청구서들을 바라봤습니다. 보험료 $1200, 진통제값 $800, 물리치료 자기부담금 $450, 지난달 응급실 방문 $2300, 월급의 절반이 매달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제 손은 냉장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박봉이었습니다. 특종을 쫓아 밤새 취재해도 월급은 $4800. 집세와 치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3년 전 저는 한 전문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용은 $8만 달러 정도 될 겁니다. $8만 달러. 제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살리기 위해 일하는데 일하느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큰 소리로 주저앉아 엉엉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엘리는 점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어요. 친구들도 떠났죠. 18세 소녀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통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약을 챙겨주고 밤마다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도시였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병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의료 시스템은 우리를 포기했고 저는 그저 딸이 조금이라도 덜 아파하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리의 침대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너무 가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통증 없이 웃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노라, 내 사무실로 와. 출근하자마자 편집국장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국장실 문을 열자 국장 제임스 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취재 네가 가야겠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출장이라니요. 최소 3주는 걸리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딸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카터는 차갑게 웃었어요. 노라, 솔직히 말하지.
내 실적이 어때? 지난 분기 기사 3개. 그것도 비섹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엘리를 돌보느라 취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밤새 병원에 있으면 다음날 출근도 못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이 내 커리어 마지막 기회야. 안 가면 계약 갱신은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제 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그건 내 문제지 회사 문제가 아니야. 카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주 에이펙 일정표였죠. 2주. 딸을 2주나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안 됩니다. 그럼 사표 써.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사표를 쓰면 보험도 끊깁니다. 엘리의 약값은 어떻게 내죠? 진통제 한 달 치만 $800인데요. 편집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라, 회사가 비행기표 2장을 지원하겠네. 딸도 데려가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취재하는 동안 딸은 호텔에 있으면 돼. 간병인 대신 네가 저녁마다 돌보는 거야. 말이 되나요? 아픈 딸을 데리고 해외 출장이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우린 끝이었어요. 보험도 집도 약도 모두 사라지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카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출발은 이번 주 금요일이야. 사무실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한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특종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엘리, 엄마가 한국 출장을 가야 해. 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없이 2주를? 아니야. 너도 같이 가. 딸의 눈이 커졌어요. 나를요? 하지만 엄마, 난 휠체어도 필요하고. 괜찮아. 엄마가 다 챙길게. 엘리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엘리.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날 밤 저는 엘리의 약을 챙기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아픈 딸을 데리고 낯선 나라로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우리는 가야만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엘리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엘리는 기내에서 2번이나 통증 발작을 일으켰죠. 승무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진통제를 먹이고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너무 커. 엘리가 공항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곳곳에 있는 무인 안내 로봇들. 워싱턴과는 확연히 달랐죠. 저는 휠체어를 밀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기 엘리베이터 표시가 있어. 엘리가 가리킨 곳에는 휠체어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미국에선 늘 계단과 씨름해야 했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넓었고 휠체어 버튼이 따로 있었죠. 경주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휠체어 탑승을 도와주었어요. 조심하세요. 짧지만 따뜻한 말이었죠. 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APC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각국 기자들, 경호원들,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죠. 이 혼잡함 속에서 휠체어를 끌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택시 타시죠? 역 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는 엘리의 휠체어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트렁크를 열었죠. 제가 접어드릴게요. 천천히 타세요. 기사는 휠체어를 정성스럽게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뒷좌석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미국에선 택시기사들이 짜증을 냈었죠. 휠체어는 안 돼요. 거절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PC 기간이라 차가 많긴 한데 2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정말 붐볐어요. 각국 정상들의 차량 행렬, 취재진 버스, 관광객들까지.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교통이 막히지 않았어요. 저기 봐, 엄마.
경찰이 진짜 많아. 엘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교통 안내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흰 장갑을 낀 경찰들이 손짓으로 차량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죠. 신호등과 함께 움직이며 막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APC 기간이라 경찰분들이 24시간 교대로 서 계세요. 덕분에 차가 잘 빠지죠. 기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몰렸는데도 교통은 물 흐르듯 움직였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주 구경 많이 하시고요. 요금은 1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2만 원을 건넸죠.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거스름돈 드려야죠. 기사는 웃으며 5,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엘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정말 친절하다. 둘째 날 APC 취재를 위해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탔어요.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휠체어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도와줬죠. 딸 아프세요? 병원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기자고 딸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 기자시구나. APC 취재 오셨네요. 힘내세요. 차 안에서 기사는 경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엘리는 창밖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나도 저기 가보고 싶어. 취재 끝나면 가보자. 거리에는 여전히 교통 안내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로 수십 대의 차량을 조율했어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손이 움직였고 차들은 그에 맞춰 흘러갔죠. 한치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저 경찰분들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네. APC 기간 동안은 3교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덕분에 우리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죠. 컨벤션 센터에서 내렸을 때 한 시민이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들어드릴 거? 입구에 작은 턱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 남자가 엘리의 휠체어를 들어 올렸죠.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왜 이래? 엘리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어요. 미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하거나 쳐다보거나 아니면 무관심했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이 나라에선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엘리가 갑자기 신음을 냈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진통제 약병을 꺼냈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약 몇 개 남았어? 손이 떨렸어요. 약병을 흔들어 봤습니다. 3알. 딸은 하루에 6알을 먹어야 하는데 3알밖에 없었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기내에서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엘리, 괜찮아. 엄마가. 내일 약국 찾아볼게. 하지만 여긴 한국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처방전도 없는데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엘리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약 없으면 나 못 버텨. 알아, 엘리.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저는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엘리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돼요.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죠. 창밖으로 경주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약 3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APC 취재 넷째 날 아침 컨벤션 센터 프레스룸은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엘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약은 이제 1알. 오늘 아침 2알을 줬으니 남은 건 저녁분 1알뿐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노라 하인즈 기자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기자 배지를 달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김도영 기자입니다. 어제 컨벤션 센터에서 휠체어 타신 따님을 봤는데 괜찮으신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엘리의 상태가 그렇게 눈에 띄었나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죄송하지만 괜찮아 보이진 않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인즈 기자님? 따님이 지금 많이 아파하시는데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도 가방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죠. 그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김도연이 제 뒤를 쫓아왔어요. 저는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APC 기간이라 택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경호 차량들만 가득했죠. 기자님, 제 차 타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김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힐튼 호텔이요. 빨리요. 김도연의 차는 호텔까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며 교통통제구역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텔로 뛰어들어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엘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엘리가 침대 위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엘리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엘리, 엄마 왔어. 괜찮아. 엄마. 너무 아파. 약 줘. 약병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알이었어요. 엘리는 그걸 받아 먹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6시간 후면 다시 통증이 올 거예요. 실례합니다. 뒤에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따님, 만성통증 환자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통성 만성통증 증후군이에요. 10년째. 김도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약은 얼마나 남았나요? 방금 마지막 거 먹였어요. 처방전은요? 미국 처방전인데. 여기선 소용없겠죠.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김도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기자님, 지금 바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통증의학과에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응급으로 진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멍하니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요. 기자님, 지금은 취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APC는 제가 커버할게요. 기자님은 따님 치료부터 받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기자가 저희를 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연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엘리를 조심스럽게 태우고 호텔 직원들에게 짐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와 엘리를 차에 태웠죠.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병원에서 통역 필요하시면 제가 달려갈게요. 차는 경주 시내를 달렸습니다. 교통 안내 경찰들이 신호를 조율하고 있었고 김도연은 그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15분 만에 동국대 경주병원에 도착했죠. 김도연은 응급실까지 직접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나와 엘리를 맞았어요. 하인즈 환자분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미리 다 연락해둔 거였어요. 의사가 나와 엘리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김도연이 옆에서 통역을 해줬죠. 10년간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셨군요. 지금 약이 떨어진 상태고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통증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후에 입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엘리가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주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엘리. 이제 괜찮을 거야. 진통제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엘리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김도연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라 기자님, 따님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저는 APC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당신이 없었다면 천만에요. 같은 기자잖아요. 김도연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그가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엘리의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죠. 이번 수속은 곧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좀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엘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 통의 전화, 한 사람의 친절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입원 수속 도와드리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며 긴장했어요. 얼마나 청구될까요? 미국이라면 응급실 방문만 최소 5,00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일주일 입원 예상 비용은 약 25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얼마라고요? 250만 원이요. 미국 돈으로 약 1,900달러 정도 되실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떨렸습니다. 1,900달러. 통증의학과 치료, 재활, 약물 감량 프로그램 전부 포함해서요? 미국에서 엘리가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8만 달러는 필요했어요. 약 1억 원이죠. 혹시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인 편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진통제값 800달러, 물리치료 450달러, 보험료 1,200달러를 내며 살았어요. 1년이면 제 연봉의 절반이 사라졌죠. 하지만 여기선 일주일 치료가 2,000달러도 안 된다고요? 기자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아침에 병원을 찾아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김 기자님. 미국이라면 이 치료비가 8만 달러예요. 그런데 여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치료는 권리니까요.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인즈 기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기자협회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신기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0년 동안 돈 때문에 딸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병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김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비슷한 나이에 딸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엘리안과 똑같은 병이었죠. 신경통성 만성 통증 증후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5년 동안 치료했어요. 한국에선 치료비가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병 자체가 쉽지 않았죠.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기자님. 엘리양을 봤을 때 제 딸이 생각났어요. 똑같은 휠체어, 똑같은 통증, 똑같은 눈빛.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못 살렸지만 엘리양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노라 기자님, 엘리양은 꼭 나아질 거예요. 여기선 가능하니까요. 엘리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 엄마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무슨 소식인데? 여기서 2주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거야. 돈 걱정도 안 해도 돼. 다 해결됐어. 엘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딸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딸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비용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치료. 그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신경차 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날 통증의학과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엘리 옆에 앉아 통역 앱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신경차 단술, 재활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약물 감량 프로그램.
4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죠. 미국에선 이런 통합치료를 본 적이 없어요. 제 말에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학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 과가 협력해서 치료하는 거죠. 엘리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섭지 않을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첫 번째 신경차 단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는 시술실로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엄마, 다리가 좀 덜 아파. 정말? 응. 조금만이지만. 10년 만에 처음이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줄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어요. 둘째 날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엘리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엘리는 신음을 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치료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국에선 15분 세션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치료사는 엘리가 쉴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하인즈 환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셋째 날 심리치료사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엘리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나한테 심리치료가 왜 필요해? 통증이 오래되면 뇌가 통증을 기억해요. 그걸 풀어야 해요. 엘리는 주저하다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딸의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통증 때문에 우울증도 있었대. 그랬구나.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래. 병 때문이래. 저는 엘리를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딸은 자신을 탓하며 살았어요. 아프다는 것, 엄마에게 짐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었죠. 넷째 날부터 약물 감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6알에서 5알로 줄었어요. 엘리는 불안해했죠. 엄마, 약 줄이면 다시 아플 것 같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다 계획하셨어. 신기하게도 통증은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차 단술과 재활치료가 약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엘리는 하루 3알까지 줄었어요. 통증 지수는 9에서 5로 내려갔죠. 재활치료 시간에 엘리가 침대 끝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지해줬어요. 엘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나 서 있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엘리가 스스로 일어선 게. 열흘째 되던 날 엘리는 약을 1알까지 줄였습니다. 통증 지수는 3. 재활치료 시간에 치료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걸어볼까요? 엘리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어, 엘리. 엘리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양손으로 평행봉을 잡았어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다리가 떨렸지만 엘리는 걸었습니다.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진짜야. 치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퇴원 전날 이 교수가 최종 검진을 했어요. 통증 지수 1, 진통제 0알, 보행 가능. 정말인가요? 네. 엘리 환자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엘리가 다시 걷는 것, 통증 없이 웃는 것. 엘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스스로 걸어와서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아니야, 엘리. 엄마가 고마운 거야.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경주의 별이 보였습니다. 2주.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10년을 바꿔놓았어요. 신경차단, 재활, 심리치료, 약물 감량. 4가지가 만든 기적이었죠. 엘리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봤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어디 가볼까? 어디든 가자. 네가 가고 싶은 곳. 그럼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로 가자. 나 이제 걸을 수 있잖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엘리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함께. 퇴원 다음 날 저는 엘리와 함께 경주 거리를 걸었습니다.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엘리가 자신의 두 다리로 걷고 있었죠. 느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멈춰서 쉬어도 괜찮았어요. 엄마, 저기 첨성대래. 가보자. 엘리가 관광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첨성대로 향했죠. 10분쯤 걸렸을까요?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돌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오래됐다. 1400년 전 건물이래. 엘리는 돌계단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죠. 엄마, 나 여기 좋아. 평화로워. 저도 딸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앉아 있었어요. 통증 없이, 약 없이. 노라 기자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었어요. 그는 엘리가 걷는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죠. 엘리 양. 걷고 있네요? 네. 이틀 전부터요. 엘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보였죠. 아마 돌아가신 딸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우리는 함께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불국사, 안압지, 대릉원. 엘리는 천천히지만 모든 곳을 걸어서 다녔어요. 가끔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엄마, 난 10년 동안 이런 걸 못 해봤어. 그냥 걷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이제 다 할 수 있어. 저녁에 김도연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경주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엘리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에 눈을 반짝였죠. 이거 뭐예요? 쌈밥이에요. 채소에 밥을 싸먹는 거죠. 엘리는 서툴게 쌈을 싸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국 계획은 세우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APC는 이미 끝났는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편집국장한테 연락받았어요. 경주 APC 기사는 다른 기자가 커버했으니 빨리 돌아오래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비싼 보험료, 치료비, 그리고 다시 시작될 통증의 일상. 엄마, 나 미국 안 가고 싶어. 엘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왜? 여기가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나한테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보고. 무엇보다 여기서 나 낳았잖아. 김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국에요? 네. 워싱턴 포스트 서울 특파원 자리요. 제가 아는 편집장님께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특파원. 그럼 우리는 한국에 살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APC 취재를 제대로 못했는데 노라 기자님 더 중요한 기사를 쓰실 수 있잖아요. 무슨 기사요? 김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이야기요. 미국 기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병원에서 메모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치료비, 의료진의 태도, 다학제 시스템, 그리고 엘리의 회복 과정. 엄마, 그 기사 써.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여기가 얼마나 다른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치료 마이너스 한국에서 찾은 딸의 희망.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10년 동안 우리는 돈 때문에 딸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주 만에 기적을 만났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0만 원의 치료비, 8만 달러와의 비교, 신경차단술, 재활, 심리치료, 그리고 엘리가 다시 걸은 순간까지. 3시간 만에 기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편집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다음 기사는 APC이 아니라 한국의 기적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신이 왔습니다. 노라, 기사 잘 받았네. 일면에 실을 예정이야. 그리고 서울 특파원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지. 받아들이겠나? 저는 엘리를 깨웠습니다. 엘리, 일어나. 엄마한테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서울에서 살 거야. 엘리는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진짜? 응. 엄마가 서울 특파원이 됐어.
엘리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통증 없이 자유롭게. 창밖으로 경주의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귀국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 서울 지국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갔다 올게. 아침마다 엘리가 인사하며 집을 나섰어요. 산책을 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한강을 걷거나 10년 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의도까지 걸어갔어. 통증 전혀 없었어. 정말? 응. 조금 피곤했지만 괜찮았어. 엘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통증 지수는 여전히 0에서 1 사이를 유지했어요. 진통제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인즈 기자님, 기사 반응 보셨어요? 사무실 동료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쓴 한국 의료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어요. 댓글이 5,000개가 넘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8만 달러 vs 250만 원.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이메일로 수십 통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었어요. 저처럼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노라 기자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의료는 돈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주말에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엘리는 김도연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도연 아저씨. 엘리 많이 건강해졌네. 네. 어제는 남산까지 걸어갔어요. 김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건강하렴.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엘리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나도 자전거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배워보자. 정말? 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넌 뭐든 할 수 있어. 엘리는 깡충깡충 뛰며 앞서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 달 후 제 두 번째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적,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 미국 의회에서도 이 기사를 인용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한국어 학원 등록 신청서.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계속 살 거잖아. 그럼 한국어 할 줄 알아야지. 엘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래, 엄마도 같이 배울까? 좋아.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예요. 잘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기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마이너스 우린 다시 걸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6개월 전 제 딸은 휠체어에 앉아 하루 6알의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는 한강을 걷고 웃고 꿈을 꿉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희망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의 이야기를. 엘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래? 응, 거의 다 끝났어. 나 의사 되고 싶어. 저는 놀라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 응. 나처럼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 도연 아저씨 딸처럼. 못 살린 사람들도 살리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고통을 딛고 희망을 선택했어요. 저는 엘리를 꼭 안았죠.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엄마도 훌륭한 기자잖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는 삶. 다시 꿈꿀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